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병원 갈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제가 이 의사들, 전공의들 그리고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정말 자신의 일을 보이콧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고민거리인데 20일부터요.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전 아주 걱정이 되는 게 뭐 일요일날 아침에 막 그냥 그 트럭에다 막 음악 틀어놓고서 네, 막 네. 다니고 좀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좀 신경질은 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요. 네. 예, 우리의 뭐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당분간 가까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도 임해 주셔야겠죠. 예. 그 지역 넘어서 미래를 좀 바꿔보자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분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오랜만에 좀 나와주셨는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반갑습니다. 바쁘신 때 나와주셨어요. 예, 뭐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간만에 마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몇만 번 걸으시죠? 하루에 한 3만 번은 찍는 그 정도 것 같고요. 걸으시죠? 예, 네. 먹어도 배가 고프네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에 좋은 걸 신으셔야 됩니다. 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신발이 중요해요. 그 네. 신발이 엄청나게 피곤하기 그렇죠. 시작하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 조 의원님 보실 때 전체 판세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될 선거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여러 각이 있고 뭐 여러 진영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유권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번 선거는 내 삶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 누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민생 전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집권당인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 그 민생 부분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어떤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소위 거시경제, 외환, 금융,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의사분들이 대화장에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약사 30년에 의사하고 정보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집단은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분 얘기도 들을 바가 있다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저희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파란불 켜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3월 7일과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8%포인트 느렸고 민주당은 4.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43.1, 국민의힘 41.9 이렇게 됐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취임했죠. 예. 그래서 한 100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봤다 싶습니다. 뭐 뉴스량에서 압도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지율의 반등을, 그 어렵다는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고점이다,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 100일 동안 순수하게 개인기로 거의 3달을 끌기가
그럴 만한 사람 거의 없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라 그럴까요? 레슬링도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 뒷사람이 나와서 바톤 터치하고 또 싸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총선까지 한 27일, 8일 남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들을 던지면, 그리고 제 약속 드리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비례대표였다가 지역 정치 준비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냐면, 여의도 담론과 지역 담론은 참으로 다르다. 여의도에서는 네. 검찰 독재, 뭐 정권 견제, 정권 유지, 딱 마포 공덕 오거리 내리면 검찰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저 재건축 언제 해줄 거냐, 재개발 언제 해줄 거냐, 강변북로 지하화 할 거냐 말 거냐, 학군 유학 가는데 학교 좀 잘해봐라, 중학교가 안전진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의도의 거리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뭐 제가 지도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 독재 또는 검찰 뭐 정권 유지, 이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민생 정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말씀. 그 확실한 건 선거 전략,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권 심판론이 어떻게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메뉴가 다양해진 효과를 저 진보 진영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메뉴가 많아지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예, 뭐 민주당만 있다가 예, 막 조국혁신당, 예. 뭐 소나무당, 막 별의별 여러 가지 당들이 나오면서 메뉴가 늘어났어요. 이 여러 당들이 5%, 4% 갖고 간 걸 다 합쳐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뉴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역 선거에서는 이게 살짝 불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비례는 흩어지겠지만 지역은 이분들이 소나무당 찍을 분들이 다 민주당 지금. 찍을 거니까. 그래서 지역 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한 형국이긴 하고, 또 이분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게 뭐 검찰 독재 청산이다, 정부 견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숫자를 보지 않았지만 약간 뉴스량에서 대등대등 하든지 조금 저쪽 진영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다. 예. 민주당 발이 아니라 기타 등등 발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 정권 심판,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조국 혁신당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왜? 조국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또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또 막 할 생각하니 좀 걱정이 크고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각자의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이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되셨는데 과연 상징이 뭘까? 저는 앞도 뒤도 아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다시 이 정치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어떤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질지 좀 걱정이 큽니다. 조국 전 장관. 또 한 가지만 네, 좀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합당을 내는 절대 없다. 근데 실은 정치인은 절대란 말씀을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런가요? 예. 웬만해선 절대라면 안 씁니다. 예. 예. 절대 없다란 말은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 전 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메뉴 다원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근데 저는 굉장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민주당이 들어가서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었고,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 부담은 주기 싫고 또 정치인 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마치 다른 당인 양 하다가 총선 이후에 만약에 각각으로 따지면 과반이 안 되는데 이거 여기저기 다 합쳐서 150석이 넘는다. 그럼 저는 진짜로 거의 확실하게 합당해서 150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크가 저희 보수 진영의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죠. 왜 민주당 안 들어갔냐? 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른바 친명횡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이 주장이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친문 쪽이나 비명 쪽이 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친문의 상징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뭐 들어간다고 그래도 만일 이런 것들 이런 환경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건 아마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는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백도해서 조국의 강에 허우적거리는 민주당이 걱정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인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발 하나 없는 뭐라 그럴까요? 반대 하나 없는 완벽하게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진짜 중요한 정치적 행보들 뭐 지선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우군을 여러 개 확보한다. 뭐 꿀 먹고 알 먹고죠. 이런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가장 저를 충격시켰던 게 작년 가을 겨울쯤이었나요? SNS에 우리 사법체 한 인간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증명해낼 수 없으면 사법체계 밖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로 하자는 소리예요. 이 주먹으로 또는 이 포퓰리즘으로 내가 사법체계에서 죄인 판정을 받아도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법학자이고 한때는 법무부 장관인데 배운 거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사법체계를 지키고 수호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혁명하자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두고두고 사과하셔야 된다 싶습니다. 의원님 그 조국의 강 얘기하셔서 또 한쪽에서는 탄핵의 강은 그럼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의 강이 뭐죠? 지금 도태우 변호사랑 유영하 변호사 그렇죠. 이거 공천 그냥 탈락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국민의힘한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의원인가요? 그 박용진 의원의 전 얘기, 의원. 네, 전 네.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으셨죠. 강북에서요. 네. 네. 박용진 의원하고 했는데 아마 그분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사과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정봉주 의원 공천 취소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과 유권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는 도태우 변호사 이제 지금 후보이죠. 가 여러 가지 발언한 걸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두 번의 유감 표명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기억에 전략공천 단수 공천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낙점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선에서 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이 또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는 결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을 유지한 거에 대한 책임 본인 스스로 지는 거고 우리 진영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국 혁신당 몇 석이나 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한 석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6, 7석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7, 8% 지지율은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51석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동의하시면 이렇게 큰일이지. 됩니다. 예. 각 당의 희망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합하면 한 500석쯤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나눠 보시면 될 겁니다. 500석이요? 예. 예. 독일 분데스타기 500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힘에서는 의석수 얘기 안 하시기로 했다던데. 맞습니다. 선거에서 파란 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 뭐 1000표 차이로 갈리는 지역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까불면 죽는다. 유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151석을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진보 정치가 그렇습니다. 진보 정치는 달을 가리키고 달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못 가죠. 근데 이제 여러 탓을 합니다. 보수 정치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변화를 좀 미숫가루 같더라도 하나씩 이뤄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정말 그걸 닮은 것 같습니다. 막 150석, 160석 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임기 못 끝낸다. 우리가 과반되면 탄핵 간다. 막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우리 학교 앞에도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모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저희는 한석 한석 겸손하고 하나씩 얻어가서 151석 저희도 원하죠. 국회 과반이 돼서 정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조차 교만한 행위일 수 있다 싶습니다. 뒤늦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재작년 12월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가 패거리 정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떠올라서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제 말이 맞았죠. 공천 상황을 보셨을 때도 이건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 공천은 살벌했다고 생각합니다. 살벌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안 해본 티가 너무 났다. 왜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공천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함에 있어서 테마, 주제는 객관성, 합리성,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공천 주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아마 당대표로서 이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좀 많이 주고 싶은 사람, 그건 정치의 어쩌면 기본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현해내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무대포로 나갈 수 있을지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시스템이라는 공천을 했었지만 그게 로켓 사이언스 과학은 아니거든요. 예외도 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다면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틀 안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에서 큰 뭐 사고나 났다, 사단이 났다. 2020년 같은 그런 사고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벌하게 앞뒤 안 보고 쳐냈다 싶습니다. 네. 이제 선대위 꾸려져가지고 민주당 쪽 보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같이 하잖아요.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김부겸 전 총리의 플러스를 이해찬 총리의 마이너스가 갉아먹을 거다. 저는 김부겸 총리의 워딩이나 메시지나 상징 자본은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위협적입니다. 대구이시기도 하고요. 또 걸어온 길, 그리고 점잖고 적절한 언사, 뭐 이낙연, 이해찬,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가지 못할 그런 내공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인 게 이해찬 대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꼬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잼이다. 언제적 김부겸, 언제적 이해찬. 좀 뻔하다? 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젊은 층이 재미없음 죄라면서요. 네, 신선함도 없고 뭐 그렇다 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은 뭐 이해찬 전 대표 뭐 그렇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도 이게 사실 자신의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은퇴하겠다 그러고 번복한 사람이 뭐 한두 명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유, 솔직히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가요? 뭐 그분 요새 안 보인다지 뭐 은퇴 선언했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 걸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민주당 선대위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단언컨대 100명 중에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뭐 컨벤션 효과 민주당은 뭐 큰 기대는 안 할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자기가 쳐낸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소위 데미지 컨트롤. 이미 출혈은 했으니 출혈은 어쩔 수 없고 출혈을 한 책임은 지지 않을 테니 이걸 잘 봉합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정도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새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에요. 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비례대표, 그러니까 특히 시민사회 몫으로 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이 재고를 공식 요청을 하거나, 뭐 1번, 2번은 그만두셨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에 있었던 그 시민단체 몫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곧 자기네랑 합당할 사람들이거든요. 더불어시민연합, 네. 민주연합. 네, 거기 뭐 시민사회 공천이든 어쨌건 정말 한두 그러니까 진보당은 근데 떨어져 나가죠. 네, 진보당은 뭐 자기 네, 나갈 네. 거고요. 어차피 우리 당이 합당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정하겠다. 모양새는 그쪽이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줘도 어차피 뭐 무소속으로 활동할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민주당 들어올 사람이니 내가 미리 좀 보겠다 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만약에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명의만 빌려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만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저는 그 두 후보가 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걸 요구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적절하진 않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럼요. 아하. 예. 이제 총선을 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안 남았어요. 27일 남았습니다. 조 의원님 같은 그 경우 27일이요. 네. 사전 투표까지 합하면 27일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예. 선거 개시일 2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14일.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실현하고 싶은 바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갑자기 현안 얘기하다가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선거 과정이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아, 즐거워요? 네, 재밌습니다. 오호. 야, 정치 체질이시네. 저 진짜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진짜 선거 사무실 분위기가 좋다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선거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밖에서 다닙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응원해 주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좀 싸해하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조차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당선된다면 저는 16만 명의 신성한 주권을 저 한 사람에게 수렴해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만 명 중에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비로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선거가 그냥 특정 후보와 진영이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그냥 무슨 레슬링 경기, 야구, 축구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 기준으로 좀 이 선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비록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선정될 한이 있어도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치가, 선거가 그냥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의 4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우리 후배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다. 이건 좀 깊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조 의원님이 프로레슬링 잘 모르시죠? 젊으니까 잘 모르죠. 아, 옛날에 장영철 선수, 김일 선수, 천기덕 선수 얼마나 그 옛날에는요 레슬링 엄청나게 그 인기였었어요. 근데 뭐 레슬링이 됐던 농구가 됐던 프로 야구가 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조 의원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이 모든 지금 254개 지역구에서 뛰는 모든 후보들이 좀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고, 좀 있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좀 있으면 이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럴 겁니다. 원래 선거 교과서 상으로 보면 선거일 2주 전에 네거티브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주 전에 해야지 상대가 반박도 못하고 네거티브는 퍼져가고 그래가지고 2주예요. 근데 우리 유권자분들 절대로 그런 거에 너무 이 과도하게 현혹되지 몰입하시 말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조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십시오. 아니 요새 네. 이렇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 네. 진짜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좀 바르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밤에 좀 화끈화끈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어쨌든 끝까지 페어플레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말씀을 방금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제 네거티브가 난무할 겁니다. 안 봐도 그거는 분명한데, 이 네거티브가 사실은 맥을 못 춘다는 걸 우리가 한 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최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민도라면 세계 최초, 그런 긍정적인 세계 최초는 반드시 해낼 거고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